네, 지금도 수도권과 충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비 피해 대비 유의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비 오는데 또 운전해서 오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예. 오는 길에 조금 비 같은 거 보시고 또 이런 유의사항들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상황들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서울 시내 지금 비가 굉장히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비의 특징은 순간순간 비의 강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오면서 예. 한 30여 분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도 어떤 때는 시간당 한 30mm 이상 오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또 보슬비로 바뀐다든지 예.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네. 호우기 때문에 대피를 하거나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보통 왔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그리고 이제 뭐 기상청에서는 어느 정도 비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1시간에 내리는 양만 봤을 때는 많지 않아도 갑자기 뭐 10분, 5분 안에 이렇게 몰아서 내리게 된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측 그렇습니다.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원래 홍수 피해라는 것이 예. 일정한 기간에 얼만큼 많은 양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단기간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홍수의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한호우라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경우인데 1시간 지속 강우량이 50mm 이상이 되면 예. 모든 홍수의 한 80% 정도의 홍수 피해가 이런 극한호우 상황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 24시간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런 거보다는 시간당 강우가 얼마나 급하게 오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고 어느 지역에 왔느냐 이런 게 홍수 피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비가 강하게 오고 좀 소강 상태가 되고 강하게 오고 소강 상태가 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주하고는 조금 비구름 패턴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중부 지역에 한 적게는 400mm부터 한 800mm까지 비가 많이 와서 중부 지방을 굉장히 많이 피해도 많이 나고 특히 경북에 산사태도 많이 났는데 예. 올해 이번 주에는 이제 중부 지역에서 장마 전선이 위아래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늘고 긴 D형 형태의 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주 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몰려서 폭우를 유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특히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심지의 그 저지대 특히 지하차도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인 호우에 단기간에 오는 강우 이런 게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말이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참 성의 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이 침수 피해를 겪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침수 피해를 예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또 본인 스스로 또 어떤 사회적인 기반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예보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리 우기 전에 점검. 배수로라든지 하수관 정비라든지 예. 기본적으로 배수 시설에 대한 정비만 잘 해도 10%에서 15% 정도는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런 조사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네. 개인들은 반지하라든지 본인의 살고 있는 지역이 저지대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갖추어 놓고 방지턱이라든지 방수 침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한다든지 예.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준비를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이 어떤 형태로 피신을 하고 어떤 형태로 그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모의 훈련, 즉 예.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네. 당황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는 일단 대피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신도림동에서 그 반지하 요즘 뭐 반지하 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의 반지하 세대가 한 2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침수에 취약한 지역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4, 5만 가구 정도가 침수에 좀 취약한 가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방범 창의 개폐 문제 때문에 탈출이 어려웠던 그런 것을 봤을 때 방범 창의 문제도 충분하게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또 네네. 들어오는 입구에 방지 턱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현관에서 들어오는 물의 높이가 한 50cm 정도면 문을 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물의 무게가 예. 그 물의 무게가 한 130kg을 밀어내야 되는 예. 정도. 예.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무릎까지 차오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보통 예. 성인 무릎 정도에 차면 그 차문을 열거나 현관문을 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대피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잠을 주무셔야 되는 상황이거나 새벽에 또 밤중에 비가 온다고 할 경우에는 현관문을 일부 조금 열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물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수압이 같아지면 문을 열기가 쉬울 수 있기 예.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왜 이번에 지하차도 사고를 겪으면서 뭐 차량의 바퀴가 뭐 3분의 2 정도 차면은 피해야 된다 이런 말들 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전문가분 이야기 들으면 3분의 2가 찼다면 이미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차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런 겁니다. 보통의 요즘에 이제 차량이 워낙 전기와 전장류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물에 잠기는 순간 전체가 단락이 돼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량의 3분의 2 정도면은 이미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의 부품들이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미 시동이 꺼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차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바깥으로 피신을 하시는데 만약에 물이 계속 찼다고 하면 유리창을 깨고 나온다든지 썬루프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예. 방법을 통해서 차에서 반드시 피신을 하고 이번에 오송 지하타도에서도 나타났지만 그것을 조금만 지체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이 역시 또 그런 상황에 대한 자기 훈련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 정말 이제는 어떤 재난 상황들에 대비한 집에서나 개인 간의 어떤 훈련도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네. 충청과 남부 작은 규모의 댐과 저수지가 많고요. 지난해 하천 범람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좀 걱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소규모 저수지 저수지. 부분들입니다. 예. 이게 전국에 한 2만여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 소규모 저수지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원류를 하거나 넘치게 되면 바로 제방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굉장히 큰 홍수를 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강릉에 있는 오봉댐이라는 데가 네. 그랬고요. 이번에 이제 괴산댐 같은 경우는 원류를 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괴산댐은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류를 하더라도 댐이 무너지지는 않는 설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예. 해서 원류를 해서는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괴산댐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있는 달천이라고 하는 수위가 역대 지금까지 모든 기록이 있었던 가장 역대 큰 수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가 된다면 제방을 원류할 가능성이 많고 제방이 원류가 된다면 오송에 있는 미호강에 있는 제방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제방의 원류는 대단히 위험하고 원류라는 게 조심해야 될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방은 보통 이제 흙으로 된 제방은 원류를 해서 넘게 되면 그 침투 작용에 의해서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제방이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그냥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1차적으로는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방이 원류되지 않도록 특히 그 홍수 통제소 같은 데는 예경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재난 상황실이 각 시군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역시 제방의 원류 상황이라든지 예경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주시해서 그 네. 주변에 있는 차도 문제라든지 저지대 침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댐과 더불어서 지금 산사태도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발생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상북도 예천, 문경, 봉화 이런 쪽에 산사태가 이미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이 산의 대부분의 이 토피가 한 1m 내외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안반층과 토피층 사이에 물이 차게 되면 미끄럼틀 같은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이 산사태가 나기 쉽고 예. 잠시 소강 상태가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안심해서 될 게 아니고 이미 꽉 차 있는 물과 흙과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상황에서 비가 더 오게 되면 네. 그 상황에서 훨씬 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바에 따르면 일단 산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위험한 예. 상태에서 또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예천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노년층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경보 이 정도로 얘기할 게 아니라 미리 좀 대피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대부분 이제 산사태가 나는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데는 동네 주변에서 최근에 공사를 있었던 했던, 거. 그러니까 절개지가 있었던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온 지역에 또 예보가 100mm 이상이 네. 온 지역이 있으면 일단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대한 적응 능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자녀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켜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만약에 우리 집이 산사태의 위험성이 됐을 때 나는 어디로 피신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를 미리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어느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학교면 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가 주로 밤에 혹은 새벽에 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인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전날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피 장소에 가셔서 하루 이틀은 좀 생활을 하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경기 북부에도 밤부터 계속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임진강, 한탄강 교역 수위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경기 북부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바로 지금 DMZ를 지나서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쪽에 만약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지난 몇 년간 굉장히 그런 매년 여름이 되면 북한에 있는 임진강의 환강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류를 통해서 임진강 하류가 침수가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됐는데 그건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강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3억 5천만 톤 정도의 큰 댐인데 아래에 우리가 받치고 있는 방어용 댐인 군남홍수 조절지 댐은 한 7천만 ton 정도,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작군요. 굉장히 적고요. 또 거리가 한 50여 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 홍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이면 우리가 미처 손쓸 겨를 없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오고 임진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해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물 때 환강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항아리처럼 거기에가 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파주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이런 하류 지역에 큰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 여러 차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강댐에서 방류를 할 경우에 우리에게 미리 사전 통보를 해준다면 우리가 미처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남북 경색 국면에서의 그런 사전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재난 문자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재난 문자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보완할 점이 지금 있다고 이제 자동 보시는지? 정보 동보 시스템이라든지 재난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우리나라의 그 ICT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재난 문자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덜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양치기 소년 효과.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문자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얼마 전부터 극한호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모두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어떤 한 구역에서의 그리고 여기서는 집중적인 호우나 홍수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문자를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재난 문자를 꼭 확인하셔서 네.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재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기울여서 본인의 안전을 본인이 스스로 일차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재난 상황이 갈수록 잦아지면서 행안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 응급 복구율이 50%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 속도나 진척 많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마 행안부에서는 뭐 행안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지금 최선을 기울여서 응급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복구라는 게 응급 복구가 있고 항구 복구가 있는데 예. 일단 뭐 침수가 됐다든지 집이 반파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생활이나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하는데 지금 한 50% 이상 됐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항구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혹은 2020년 우리가 잘 아다시피 54일간의 장마에 있어서도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지역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세스, 즉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느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이런 재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집중적이고 그 절차를 좀 간소화시킨다든지 좀 빠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전은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티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주민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를 해서 항구적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영구적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대응 단계고 이제 복구 단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단계라고 볼 수 예. 있죠. 보통 이제 예방 단계에 대한 투자가 대응이나 복구에 10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예방 단계를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제도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방 단계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예방이 복구나 대응보다는 훨씬 효과나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오늘 이제 여야 특위에서 예. 수해 방지나 재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해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예. 그동안에는 너무 그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